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아무튼 그로부터 지금까지 20년. 네. 뭐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최일도 목사와 함께 병원 만드시고 거기 몇 년 계시다가 예. 지금 계속 우리 언급하고 있는 선 원장님이 오라고도 했고 영등포의 그 예. 병원에도 그 병원의 현재 원장님 신한식 원장께서도 원장님도. 작년 크리스마스에 여기 오셨어요. 예.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병원에도 또 계셨고. 네네. 그죠? 예. 그다음 또 서울시랑 무슨 병원도 만드셨지 않았어요? 이거 이제 그 옛날부터 그 친구들 누가회라는 모임을 같이 했던 그 누가회란 모임과 그 다음에 성공회, 그러니까 다지석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역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성공회 재단이랑 저희 누가회랑 같이 함께 이런 일을 하자라고 이렇게 MOU를 맺고 그게 서울시가 운영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성공회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 2009년부터 같이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회 안에 뭐 상임이사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들어와서 행정간사 일을 하면서 누가회 멤버들 그때 자원봉사했던 친구들이 다 누가회 친구들이어서 예. 그리고 뭐 협력병원이든 뭐 제가 환자 어디로 전원을 하든 이런 모든 뒷커버는 다 사실 의사들이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볼 엄두라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임 전체가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그 다지석이 그 원래 진료소를 나라가 운영하는 거 안에 제가 면허를 걸고 의원을 만들면 네. 서기 의원. 예. 의원이라고 해서 뭐 그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는 그런 의원인데 무료죠. 예, 근데 그냥 병원 세팅은 그러니까 의원 세팅은 그 안에는 전부 진료소 세팅이라고 나라 돈으로 서울시 돈으로 돼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일단 환자들을 그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라는 걸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 네네. 그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이 땅의 주민이 아니에요. 노숙인은 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땅의 주민, 서울시 주민이 되려면 어느 동에 그 쪽방이든 고시원이든 주소를 전입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과정을 돕는 일을 이제 다지석이 센터에서 이 사람 나라 돈으로 주거 지원비라는 거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라. 길에서 자지 말고. 또 그래야 그러면 네. 서울시 예산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노숙자증은 아까 말한 대로 상담만 하면 갈 수 있는데 이거를 하고 나면 3개월 이상 그 쪽방에 있거나 고시원에 있으면 제가 이제 이 사람의 주소가 전입을 하는 걸 도와주고 예. 그다음에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 이 사람의 병명이 뭔지 짝 쓰면 이 사람이 근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걸 이제 써줘요. 그러면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보호 일종. 보호 일종. 예. 평가를 받으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후암동 동사무소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 네. 주소지도 생기고 고정적인 돈 지원금 받을 수 있죠. 지원금 받고 병원비를 그 돈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노숙자증은 서울시 돈으로 알겠습니다.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하자라는 그 목표로 제가 저기 의원을 설립을 해서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를 쫙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진단명을. 그래서 다른 병원 다 갈 수 있게 된 거죠. 각종 공공병원에 다 가서 갈 수 있게 된 거죠. 보호 일종이 돼서. 네. 어찌 보면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이 노숙인들을 위한 각종 의료 지원 시스템이
행정 고도화 발전해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현장을 함께 하셨고 같이 서울시랑도 일하고 그렇죠. 예. 정부랑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처음에 왜 경찰이 출동해서 119 구급차를 타고 와야만 했었다면 네네. 그렇지 않은 시스템도 만들고 예. 심지어는 생활보호 대상자 지정도 하게끔 하고 예. 이런 변화를 주도하시고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하시고 진단서 썼죠 주로. 네, 네. 그런 노숙인들 진료는 일반 환자 진료보다 몇 배 어려워요? 일단은 뭐 술을 먹으면 좀 말이 잘 안 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술을 아주 거나하게 취하면 배는 게 없고 이렇게 그냥 자기 말을 똑바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나면 말 잘 듣고 크게 문제 없이 처음에 신뢰하기까지는 근데 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신뢰하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신뢰가 되면 어떤 면에서 더 전폭적으로 매달릴 수 있겠죠. 다른 어떤 환자들보다. 다른 환자들은 어디든 잘 찾아가실 수 있는데 예, 이분들은 안 되니까 더 잘 전폭적으로 될 수 있죠. 최 선생님밖에 매달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일단 매달리면 제가 알아서 딴 데다 어레인지 해줘야죠. 그게 만약에 다 제가 안 되는 그런 파트면 예, 그렇게 해서 환자들이 더 많이 전폭적으로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우리 최 선생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노숙인들의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체에 찾아오는 질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상황, 조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거랑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은 네. 아니 사지 멀쩡하고 아무리 가족이 없다고 만약 예를 들어서 친다. 네. 또 게다가 뭐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다 갑자기. 그럼 아까 언급하신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요즘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면 굳이 거리에서 앉아도 쪽방이나 쉼터나 이런데 이런 시설에서 자고 또 자기 몸 하면은 조그만 일이라도 하고 취업 지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거리에서 매일 술 마시고 저러고 있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아마 그런 시스템을 몰라서 이용 못한 분들도 있었을 거고 아주 옛날부터 노숙해서 이제 만약에 치매 쪽으로 많이 그 뇌기능이나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기능이 떨어지신 상태에서 아주 일찍 노숙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못 배우고 예. 이렇게 관계 잘 못 맺고 의사소통 잘 못한 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벌써 수십 년째. 네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고아였던 사람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해체로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다녔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길에서나 아니면은 머리 약간 모자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라다고 표현하는데 잘 진단해 보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제대로 요즘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장애 아들을 뭔가 이렇게 열심히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안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있는 시대가 됐는데 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약간 모질라면 갖다 버리는 그냥 버리는 갖다 버리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다락에 숨겨놓고 밥만 넣어주고 요강 올려놓는 그런 시대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아프시거나 쓰러지면 이제 집 나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류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버려졌던, 그러니까 물론 아주 탁월한 공부를 잘했다가 이렇게 낙오된 분들도 있지만 우선 오히려 다수는 그런 분들이다. 다수는 못 오래된 배우고, 분들이다. 예, 못 배우고, 그러니까 모자란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특히 은평의 마을 같이 그런 불황인 시설 같은 데는 이렇게 버려진 알겠습니다. 사람들부터 주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분들은 지금 제가 앞에 얘기한 것조차를 모르는군요. 사회적 지원 시스템 이런 걸 모르는군요. 그러니까 일단 또 접근하기도 어렵고. 예, 그냥 거기밖에는 가본 데가 없는 분도 있어요. 알겠어요. 예. 물론 안 그런 요즘 나오는 노숙인들도 되게 다양하고 스펙트럼 그러니까 넓고 그 나머지 다양한 그 노숙인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 거예요? 대개는 가족 관계가 일찍 나왔든 좀 커서 나왔든 결국에는 누군가 함께 사는 가족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나오든 청소년 때 나오든 나중에 커서 나오든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그 레귤러한 그 시스템이 계속 내 스스로 내 것을 잘 관리하고 혼자서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주신 게 있든지 아니면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동반하는 분들이 함께
가는데 이게 깨져버리기 시작하면 가족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아니면 부모님하고 깨지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간에 깨지든 아니면 얼떨결에 애를 낳게 되는 미혼모든 얼떨결에 애를 갖게 돼서 그냥 엄마가 되겠다고 노력하게 되든 이런 뭔가 이렇게 지원 시스템이 이렇게 제대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사회 안에 뚝 떨어져서 그렇다고 직장이 계속 반듯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뭔가 이게 그런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듣다 정말 보면. 복합적이지만 네. 일단 관계 해체가 제일 크군요. 가족 관계. 네. 근데 그렇게 어쨌든 그런 관계 해체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서 또 노숙 생활이 한 1년, 2년 되다 보면 네. 오히려 심리적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어디 무슨 쉼터 같은 데 있는 것보다 거리가 편하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맺는 게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쉼터도 인간관계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누가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 쪽방이나 그 고시원이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제일 선호하는 곳이죠. 아, 나 1인 주거니까. 그래요. 네. 아무리 좁아도 나 홀로. 오히려 시설이 더 좋다 하더라도 공공 쉼터 이런 데를 거부한다. 네, 공공쉼터에서는 옆에 누군가와 함께 같이 있는 걸. 그러니까 뭐 상담원이든 누구든 아니면 옆 사람이든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런 관계를 맺는 것도 좀 또 건강해야지 맺는 거죠. 그럼 이분들한테는 이제 뭐 우선 생계를 위해서 무슨 뭐 음식을 제공하고 아프면 의료 진료도 하고 하지만 또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면 다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거 지원이 요즘 더 주거 지원. 예, 주거 지원을 좀 쉽게 공공 임대주택이나 다양한 SH 전세 임대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주거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이전보다. 네. 네.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한 재단도 만들고 여러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몇 명이라도 그건 주로 어떤 활동입니까? 서울역에서부터 이제 그때 시작했을 때 다지석이는 주로 남성분들을 그 노숙인 진료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쉼터든 뭐 쪽방이든 시설이든 뭐 다양한 거 서비스하고 인간관계 맺는 사람도 있고 뭐 일자리 지원하는 방식 다양한 사업을 나라에서 이제 서울시 걸로 같이 하는데 그 저희랑 성공회랑 누가회랑 저희랑 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그 같이 일하는 팀이 여성들이 많아서 여성 노숙인들을 좀 만나서 이렇게 좀 케어해달라라는 요청을 그때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여성 노숙인들을 그날 밤 집 나온 여성들을 같이 이제 한번 그 하룻밤 지낼 수 있게 자리 제공하면서 사람하고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일종의 응급 쉼터? 그렇죠. 그래서요. 쉼터를 한 90명, 한 명씩 여러 명 이렇게 며칠 있다 가고 며칠 있다 가는 식으로 한 2, 3년 동안 90명의 그 집을 나왔다가 그 다시 집으로 돌아간 분도 있고 다시 병원으로 간 분, 거리로 간 분, 뭐 지금까지 저희랑 같이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한 분 한 분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게 그때 서울역에서 시작했던 일이에요. 그 시작해서 그게 이제 조금 셋업이 되면서 그 비영리 민간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 자활정과 산하에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개인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체계적 지원이 된다. 단체가 도와준다라고 그래서 단체를 만들려고 그래서 만들었고 또 주거 지원을 하려면 법인이어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또 외교부 산하 법인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2012년, 2016년 해가지고 단체 2개, 그러니까 마더하우스라는 비영리 민간단체, 마더하우스. 예, 그 다음에 2016년에 회복나눔 네트워크라는 비영리 법인, 회복 나눔 네트워크. 네트워크라서 그래요. 그런 거기서 비영리 주로 하는 활동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주거 지원을 할 때 그러니까 보증금 내주고 뭔가 본인들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스스로 하려고 준비해온 사람이 보증금이 어려우면 그룹홈에 있다가 이제 나갈 때 거기서 집 그룹홈에서 임대주택으로 갈 때 때 지원을 보증금 해주죠. 지원 같은 거. 일단 그룹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홈에 한 남성분들도 있었고 여성분들도 있고 또 외국인들도 그 난민이나 조금 위급한 분들 몇 분 있었는데 어찌됐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맺고 그냥 단숨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이 사람이 거리에 있었던 그러니까 외국인이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다음 단계로 스스로 이제 살아가시는 어떤 길을 안내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오래 걸리죠. 그러네요. 네, 기간이. 아마 또 응급
쉼터로부터 출발해서 그룹홈으로 주거 지원으로 네, 네. 그다음 뭐 취업 지원 이런 것도 네, 취업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취업 지원을 그렇죠?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스마일박스라는 그런 식당을 시작했어요. 만드셨어요? 원래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말하자면 제 2호점을 낸 것처럼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그 식당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럼 한 거기 시간. 지금 몇 명 정도?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데 한 대여섯 명에서 한 7명이 그러니까 예. 꼭 노숙인은 아니지만 청년과 조금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그 친구가 잘 다른 데서 하고 있었길래 네, 네. 같이 하고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 취업 지원, 뭐 생활보호 대상자 만드는 일, 그다음 네. 여성들 또 응급쉼터, 네. 주거 지원, 취업 지원 뭐 그런 일들이 작게나마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계속 연결돼서 나오고 있고. 한 사람 같은 사람을 오랫동안 보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럼 그래서- 20년, 2년 되신 네, 그런 분도 있고 뭐 여전히 노숙 중이신. 아니요 보호일종으로 살고 있죠. 어. 보호일종으로 살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예. 또 그분의 아들도 만났고 그렇게 예. 오랫동안 그 이쪽 일에 계시다 보면 글쎄요, 뭐 이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야말로 자립에 성공하셔서 예? 거리에 계셨었습니다만 버젓한 직장도 다니시고 수입도 많이 생기시고 심지어 이런데 후원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생기죠. 많지는 않은데요. 물론. 많지는 않은데 부인이 받아줘서 부인께 돌아간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부터 봤던 분인데 연세가 꽤 있는 분인데 집 밖에 나왔다가 예. 그러니까 부인이 참 대단한 분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받아줘서 그분은 이제 맨날 따로 만나서 이렇게 고기를 사서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어디서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고기를 자주 이렇게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집에. 네네 그런 분 있고 뭐 일단 근데 보호일종 되고 그리고 일단은 다른 병원도 다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예. 그리고 뭐 자녀들 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 결혼시키고 이렇게 된 분이 있고요. 관계를 회복하신 거네. 예. 다시 근데 많지는 않아요. 정말 예. 손에 꼽을 정도. 예. 손에 꼽을 정도고 그리고 대부분 많은 분들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대부분 많은 분들은 아주 많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뭐 같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고 뭐 병원에서 만나고 예. 네,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 있어요. 요즘은 또 청소년들을 대상된 활동도 하신다고요? 청소년이지만 다 저보다 커요. 청소년인데 뭐 말은 청소년인데 아는 것도 많고 다 저보다 크고 다 이제 나라에서 뭐 지역 아동 보호 무슨 전문 기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오랫동안 걔네들도 뭐 그룹홈 뭐 등등등 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나라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돌보던 복합적인 이유로 복합적으로 돌봄을 받고 가정이 있는 해체됐건 탈가정이든 아직 가정은 존재하건 그렇든 그러니까 탈가정이든 예. 뭐 등등 네. 거리의 청소년 거리 청소년인데 집은 있는데 집에서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애들. 네, 근데 집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도 고민되는 뭐 이런 아이들의 어떤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걔들도 또 몸은 다 커가지고 예. 여차하면 임신 출산 연결되는 문제나 뭐 다른 몸의 문제가 어떤 병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문의를 하게 돼서 그래서 걔들을 만나서 그냥 병원 진료 저희 기관이 이제 병원비를 저희 법인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후원금으로 걔네들이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들을 좀 내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하느라고 저희 병원에 와서 좀 진료 보고 그랬던 적이 있죠. 네. 참 세월이 흘러도 네. 나이에 무관하게 여러 복합적 원인으로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네네. 시대가 변해도. 네네. 나라별로 다를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선진국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뭐 코로나만 해도 다 이렇게 무료로 치료해주고 사망률 제일 낮은 편에 속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찌됐건 집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여전히 있는 거죠.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관계 맺지 못하고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그나저나 코로나 시대에 네. 노숙인 분들이 코로나에 더 잘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일단은 더 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그건 아직 뭐 이렇게 연구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조사가 없죠. 네, 정확한 조사가 없긴 한데 이렇게 노숙인들 일단 밥 먹을 때 걸리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밥을 같이 먹는 대상자가 잘 걸려요.
그리고 특히 가족은 잘 관리죠. 같이 밥 그렇죠. 먹고 모든 걸 공유하고 한 공간에 있는데, 근데 어쩌다 한번 친구 만났을 때 같이 밥 먹는 예, 사람이 예. 잘 걸려요. 근데 노숙인들이 이제 대개는 혼자 밥 먹고 누군가 함께 같이 밥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경향성보다는 뭐 쉼터나 이런 데서 오히려 함께 우르르 잘 때. 쉼터 같은데 위험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또 많지는 않았어요. 노숙인들 어떤 시설들이 다 이제 백신 많이 맞고, 그 예를 들어서 은평의 마을 같이 그렇게 굉장히 한 1,000명 가까이 있는 그 규모에서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던 걸 보면 백신 잘 다행이네요. 맞추고 뭐 이제 추가 백신 다 맞추고. 자, 20여 년 이렇게 살아오셨고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그쪽 세계, 그쪽 영역에 발을 들여놓으신 이후부터는 네. 계속 일거리가 찾아오네요. 계속 뭐가 변화하고 내가 해야만 할 일이 생기고 이렇게 20년 오신 것 같아. 맞죠? 그냥 뭘 정한 건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냥 하던 일을 지속해 확장되니까. 오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연결이 됐죠. 우리 사회가 네. 이 노숙인 분들에 대한 여러 시스템이 하나하나 갖춰져 나갈 때마다 그게 새로운 할 일로 다가오는 거고 그렇게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뭐 그리고 여태까지는 시립병원에 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있던 뭐 병원들이, 도티병원도 이제 문을 닫았던 이유가 다 시립병원에 갈 수 있게 돼서 도티병원에서 봤던 환자들이 다 은평의 마을 체계가 환자들.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예, 그래서 그 환자들이 전부 이제 시립병원으로 다 오게 됐고, 예. 그러니까 도티병원은 문을 닫아서 같은 환자들을 이제 병원만 바꿔서 보고 있는 시스템처럼 된 거죠. 네, 네.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하라면 여전히 똑같은 선택을 하실까요? 별로 이 선택을 하지 말아야 했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때에 거기를 가가지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보고 그냥 정말 이렇게 이왕 의사를 할 거면 진단명이 저 사람들이 뭔지 알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예. 그 환자들을 잘 볼 수 있는 병원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은, 그러니까 그 생각은 그때나 뭐 지금이나 별로 다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같은 의과대학 동기생 친구들 중에 네. 이 부잣집 사모님들 진료하면서 고액 더 연봉 힘들 수 받으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그 환자들을 만나서 환자에 대한 어떤 그 질병을 알아가고 이 환자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은 다 사실은 다 장단점이 있고 다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자꾸 제가 뭔가 자꾸 거창한 의미 부여를 원래부터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라고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리석네요. 예. 네. 그러니까 슈바이처라고 불리워지는 분들은 뭐 자기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닥치는 일을 해왔을 뿐인데 라고들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선택하지 않았었더라면 네. 그렇게 많은 환자들의 많은 질병들 그걸 제가 마음껏 진료해보고 모르면은 많은 친구들과 선배들과 다른 도움으로 예. 이렇게 많이 진료해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은 또 오히려 그런 걸 찾기가 어려운 시점이 됐고 다 이제 공공병원 안에서 이런 환자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다. 예, 이제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때 없었을 때 제가 그렇게 했어서 배울 경험을 수도 하셨다. 있고 좋은 기회를 가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요즘 더 들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 일 하실 거죠? 뭐 일단 지금 직장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대로 일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뭐 개인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가족 구조상의 여러 문제 때문에 거리로 나오는 분들이 불가피하게 있다면 우리 사회는 꼭 그분들을 어떻게 감싸고 보듬어야 할지 고민해야죠. 그 일선에 20년 서 계셨던 우리 최영하 선생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네. 잠깐만 앉아 계세요.